부실채권 빨간불이라 은행이 위험합니다. 요즘 부쩍 은행에 대한 위험 많이 나오죠.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대한민국 은행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바람에 뉴스들도 계속 쏟아집니다. 뉴스라는 게 새로운 이야기잖아요.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것을 한번 보시죠. 부실채권의 신규 발생 추이 말입니다. 이거 예상보다 심상치 않습니다. 2023년에 국내 은행권에서 5조 7천억 원의 신규 부실채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하죠. 그것도 4분기에만. 이게 2022년 4분기는 3조 1천억 원이었거든요. 2021년 4분기는 2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2년 사이에 119.2% 무려 3조 1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죠. 게다가 2018년에 7조 1천억 원 이후로 지금 최대치입니다. 그러면 2019년, 2020년, 21년, 22년, 23년 5년 만에 지금 최대치라는 이야기잖아요. 5년 만에. 부실채권이 신규로 발생하는 그 액수가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가 더 나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나 하면요. 여러분, 부실채권의 신규 발생도 이렇지만요. 더 심각하게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연체채권의 정리 규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부실채권, 연체채권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연체채권이 생기면 이거 캠코로 떠넘깁니다. 다시 말해서 부실채권을 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NPL이라고 해서 부실채권을 사는 회사들, 전문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에게 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가 보세요. 12월에 4조 1천억 원입니다. 11월에 2조고요. 10월에 1조 3천억 원입니다. 이것만 다 따지더라도 7조 4천억 원이 7조 4천억 원. 여러분, 지금 넘기는 게 7조 4천억이고 생기는 게 5조 7천억 원이다. 금액이 진짜로 만만치 않죠. 게다가 말입니다. 2020년까지 쭉 돌아가 보면 이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0년 12월에는 2조 1천억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2021년 12월에도 1조 9천억 원. 2022년 12월에도 1조 9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2023년 12월에는 4조 1천억 원, 2배가 넘잖아요. 연체가 생기니까 즉각 매각을 한다는 거예요. 매각을 해서 그 불안감을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지금 은행이 생각보다가 위험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고 나니까 말입니다. 부실채권의 잔액은 많이 줄었어요. 지금 보시면 2018년에 18조 2천억 원으로 부실채권 비율은 0.97이었거든요. 지금은 2023년은 0.47로 12조 5천억까지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그런데 이 줄은 것도 결국은 말입니다. 부실채권을 상각하거나 매각해서 줄여서 사실 부실채권 잔액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12월에 5조 7천억 원이나 신규로 발생을 했고 부실채권 매각한 것이 4조 1천억까지 되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 저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지금 은행권에 부실채권이 계속 쌓인다는 이야기거든요. 은행권에 부실채권이 쌓인다는 이야기는 가게나 기업이 돈을 못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가게도 문제지만 지금 기업의 대출에 대한 연체가 심각하다.
기업이 돈을 지금 못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소비가 일어나야지 기업의 제품이 팔리면서 기업의 대출을 갚을 수 있고 이자를 갚을 수 있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부적으로 터질 수 있는 그런 시한폭탄이 점점 커지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왜 제가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했나 하면요, 이 와중에 말입니다. 이 와중에 무디스가 우리 금융에 대해서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강등했다고요. 한국의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기존에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하다가 부정적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대한민국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부실채권이 많아지고 관치금융이 심해지니까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고요.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신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은행의 위험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제가 진짜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점점 커진다. 지금 12월에 0.35로 떨어지기는 해요. 그러나 11월에 0.39, 이게 39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나마 가계대출은 어떻게 하든 막아간다. 0.39니까. 12월에 0.35로 떨어진 것은 여러분 부실채권을 매각 내지는 상각하고 나니까 떨어진 거기 때문에 가짜 착시지표거든요. 그러면 11월을 봐야 되는데 0.39가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연체율의 경고등이다 하는 숫자는 0.4에서 0.5 사이거든요. 여기가 경고등이고 0.5가 넘으면 위험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0.5는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의 위험도는 조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기업은 다릅니다. 기업은 12월에 0.41의 연체율을 가지고 있지만 11월에는 0.5입니다. 0.5이라는 건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고등이 켜진 숫자가 0.4에서 0.5 수준인데 0.5이라는 것은 국내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 준 것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저성장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져서 기업이 원금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더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주구장창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상황도 여전히 나쁘고요. 저는 거기에 대한 경계감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수출은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수도 좋아지는 기미가 약간씩은 보여요. 그렇지만 워낙 기업들의 비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저임금에 주 52시간제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게다가 원재료 가격 상승에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수출 기업들이 이익을 팍팍 내지 못하고 이게 직원들에게 팍팍 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어떤 늪으로 점점 더 빠질 거고요. 그렇게 늪으로 빠졌을 때 과연 은행이 괜찮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 오늘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게 위험하다 그러면요 새로운 뉴스가 계속해서 하나씩 나오거든요.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새로운 뉴스가 하나씩 그렇게 자꾸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입니다. 은행도요. 저는 분산 예치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지금도 강조합니다. 지표라는 것은요. 결국 거짓말을 안 하고 현실이 되더라고요. 물론 정부가 잘 정책을 써서 그 지표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면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봐서는 그럴 기미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말입니다. 돈이 많으면 분산 예치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 그 말씀 오늘 또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분산 예치는요,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요, 우리에게는 신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분산, 분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만큼 말입니다. 내 자산이나 내 돈을 지키는 데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뜻입니다.